사람들은 흔히 가장 강력한 국가란 드넓은 영토와 무적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타국을 손쉽게 복종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워싱턴 정가의 전략 분석을 제공하는 컨설턴트인 저 데이비드 또한 이러한 신념에 가장 충실한 신봉자였습니다. 제 임무는 권력을 해독하고 국력을 수치화하며 정책 이반자들에게 군사 및 경제적 하드파워로 구성된 명확한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존해온 이러한 인지체계를 무자비하게 뒤엎는 조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전능하다고 믿었던 미국조차도 이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지도상에서 영토, 인구, 군사 규모 면에서 결코 거대하지 않은 국가인 한국은 워싱턴에서 도쿄, 베이징에서 브뤼셀, 심지어 중동의 부유한 왕족들까지도 협력을 구해야만 하는 곳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흥미롭게 만드는 진정한 이유는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세계가 굳게 믿어왔던 권력 질서가 우리가 대부분, 심지어 과거의 저까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어느새 조용히 변화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날 모든 것은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고 형광등은 단조로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모두의 긴장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테러 공격, 금융 위기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터무니없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에서 비롯된 비공개 토론이었습니다. 제 상사인 퇴역 장군은 명령에 익숙한 낮은 목소리로 회의 테이블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 왜 우리가 지금 한국에 그토록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는 파일 표지를 두드렸는데 표지에는 핵심 산업 기반 격차 및 전략적 의존성에 대한 긴급 평가라는 제목이 단순하면서도 눈에 띄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와 제 팀이 몇 주 동안 밤샘하며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의심과 모욕당한 듯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와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직접 지원하여 재건했고 지금도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안보를 보장하는 동맹국이 아니던가? 우리의 글로벌 전략 체스판에서 늘 보호받는 역할을 해왔던 나라? 우리가 그들을 신경 쓰는 이유는 북한 위협에 맞서는 전초기지로 필요하기 때문이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지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경 쓰면 동등한, 심지어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관심이 아니라 우월한 입장에서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들에게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이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맹점이 되었음을 말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살짝 마른 목을 가다듬었고 고요한 방 안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무한히 증폭되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현실, 차가운 데이터와 잔혹한 사실로 이루어진 매우 불편한 현실을 진술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현실의 배경에는 정치나 이념이 없으며 우리에게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합 중국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고 더 이상 홀로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 경력 내내 한국의 이미지는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 뒤뜰에 부지런하지만 늘 돌봐야 할 아이 같았죠. 우리는 한국의 안전이라는 우산을 제공하여 폐허 위에서 집을 재건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지만 이러한 평가는 마치 어른이 아이의 성과를 칭찬하는 것과 같았으며 자부심과 이것은 우리가 도운 결과라는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부분은 항상 지역 동맹국 또는 이선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체스 말이었지만 결코 게임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기수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존재감은 우리에 대한 의존성, 즉 우리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어떤 무기를 판매해야 할지,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 익숙했지만 언젠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관념은 마치 두꺼운 필터처럼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삼성의 휴대전화가 세계 곳곳에 퍼지는 것을 보면서도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국가 권력의 핵심, 즉 초강대국의 전 지구적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산업 사슬이라도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가장 풍부한 자본,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 특히 우리가 늘 보호해왔던 나라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은 저에게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오만함이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회의실의 프로젝터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한 장의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군사력 비교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탱크, 항공모함의 실루엣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지루하지만 충격적인 데이터 그래프였는데 제목은 미국과 중국의 활성 조선 소수 변화 추이였습니다. 그래프의 한쪽 끝, 미국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지난 30년 동안 죽어가는 지렁이처럼 수십 개의 빛나는 점들에서 맥없이 몇 개 남지 않게 줄어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형 복잡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 끝, 중국을 나타내는 붉은색 선은 마치 각성제를 맞은 거대한 용처럼 몇 개의 희박한 점들에서 해안선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프로젝터펜에 미미한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장군의 숨소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중국 조선업의 부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이토록 직관적이고 이토록 압도적인 방식으로 나란히 제시될 때 그것이 가져오는 충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체계적인 압도였습니다. 우리 해군이 제시한 웅장한 함선 건조 계획은 이러한 산업 기반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 분포도. 이 그래프에서 중국의 붉은색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비교적 크고 투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LNG,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는 크지 않은 녹색 부분이 거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녹색은 바로 한국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상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해군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확장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군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녹색 영역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입니다. 모든 LNG선은 수억 달러 가치의 이동식 초저온 정밀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조하는 능력은 전 세계 주문의 80% 이상이 우리가 늘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이 정보가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의아함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다시 깊은 생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의 병기창이었고 민주주의의 무기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기고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을 비웃었고 그들의 생명줄이 타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충분한 수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단절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초강대국이 이 군대를 위한 새로운 전함을 충분한 속도와 수량으로 건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국이 청정에너지 운송의 핵심 단계에서 다른 나라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완이나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능력에 대한 더 깊은 체계적인 쇠퇴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직면한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은 과연 무엇을 잃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논의가 깊어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더욱 핵심적이고 불안한 질문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소유로 권력을 정의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핵탄두를,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전투단을, 세계 자본의 심장인 월스트리트를, 그리고 기술 혁신의 엔진인 실리콘밸리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껏 지폐를 인쇄하여 전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 않았고 최고 수준의 기술 특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바로 돈과 기술 설계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대규모로 실물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것은 숙련된 산업 노동자, 정밀한 공급망 네트워크, 거대한 인프라,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제조업에 대한 존중과 인내심을 포함하는 생태계 수준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더 높은 자본 효율성과 더 낮은 생산 비용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최적화하여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육체 노동을 저급하다고 여기며 금융과 첨단 기술을 신성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사슬의 정점에 서서 설계도를 만들고 표준을 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스판을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스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체스 기사의 우아한 자세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F-35 전투기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핵심 부품과 하위 시스템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취약한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세대 구축함을 설계할 능력은 있지만 우리의 조선소는 현역 함정 한 척을 수리하기 위해 긴 대기열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자원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철강과 다양한 원자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능력 위기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식재료와 가장 복잡한 요리법을 가진 요리사이지만 부엌의 냄비도 칼도 심지어 재료를 썰어줄 보조 요리사도 이미 떠났다는 것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도 아니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도 아니지만 비록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무능한 주방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든 요리 기술을 갖추고 효율성이 뛰어난 총주방장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 진입 장벽이 가장 높고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전 세계가 더 깨끗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한국의 조선소는 초대형 LNG 운반선을 안정적으로 대량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포성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 무기고가 텅 비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유럽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한국의 생산 라인에서 우수하고 저렴한 K9 자주포와 천무다련장 로켓포를 생산하여 나토 동부 전선의 화력 공백을 적시에 메웠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경쟁의 백열화 단계에 돌입했을 때 아무리 정교하게 칩을 설계하더라도 결국에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첨단 공정을 통해 실물로 만들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거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의 존재는 마치 글로벌 산업 시스템이라는 정밀 기계의 핵심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이 톱니바퀴 자체가 가장 크거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없거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전체 기계의 작동에 잡음이 생기고 심지어 멈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때 글로벌화된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고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공급업체가 안 되면
다른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는 수십 년간의 산업 진화와 도태를 거쳐 예비 옵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옵션은 우리가 한때 내려다보던 그 반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흥정할 수 있는 상업적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략적 현실로 변모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이러한 의존성이 우리만의 공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의 국내적 어려움에서 시야를 전 세계로 확장했을 때 더욱 기묘한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중력처럼 전 세계 주요 세력들을 그 작은 반도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 각자의 필요와 동기는 천차만별이었지만 말입니다. 우리 미국은 스스로 텅 비어버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국방 및 에너지 운송 분야에서 한국의 강력한 산업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소가 필요하고 우리와 동맹국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의 생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불안과 불만을 동반한 필요성입니다. 마치 거대한 체격의 거인이 작은 파트너에게 갑옷과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은 더 복잡한 심리 속에서 한국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양국 관계는 경쟁과 의심으로 뒤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전면적인 부상에 직면하여 일본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조선, 반도체, 그리고 미래의 배터리 산업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지 않는다면 각자 중국의 거대한 규모에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철저히 소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뭉쳐서 생존하려는 전략적 생존을 위해 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 또한 모순적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베이징은 완전히 자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과학기술 및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방에 대한 의존, 특히 목을 조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의존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목표를 향한 긴 여정에서 중국의 많은 첨단 기술 산업, 휴대전화에서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한국이 제공하는 고급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핵심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은 한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발 공급망을 끊는 것이 자신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나고 싶지만 일시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 찬 의존 관계입니다. 멀리 유럽의 유서 깊은 산업 강국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 속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났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정밀 제조는 대규모의 빠른 무기 생산이 필요한 현실 앞에서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산업 시스템은 평시의 효율성을 위해 극대화되어 대규모 충돌에 필요한 회복력과 속도를 잃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한국에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전차, 포병, 항공기를 거의 쓸어 담다시피 구매하여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럽 자체 국방산업의 느린 반응에 대한 깊은 실망과 한국의 빠른 납품 능력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부를 가진 중동 국가들조차 한국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부족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무기를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신뢰와 확실성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엄격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해서 했는지, 한국인들의 거의 강박적에 가까운 직업 윤리와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대국들과 거래할 때 그들은 늘 지정학적 게임의 말에 불과해지고 거래 뒤에 다양한 정치적 조건이 붙을까봐 걱정합니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훨씬 더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게 느껴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든 무기 시스템 구매든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능력입니다. 수십 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쌓아 올린 이러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구가 한데 모였을 때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양자 협력 관계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분산형 의존 관계라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이처럼
세계 무대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주요 주체들이 각자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절실한 부분에서 일제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허브처럼 전 세계의 수요와 취약성이 이곳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군사적 정복이나 외교적 패권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남들이 포기하거나 무시했던 분야에서 묵묵히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요소로 만들어냄으로써 획득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반복적인 검토와 숙고를 거치면서 저는 이러한 글로벌 의존성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각 주요 국가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필요성이 각자의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결핍에 정확히 대응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적인 건강검진과 같았으며 한국은 마치 다양한 비타민 결핍증을 보충할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핍된 것은 바로 우리 자신 글로벌 강대국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과 금융력을 지닌 유일한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점점 더 느슨해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웅장한 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시작할 능력은 있지만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분쟁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재고에 더 많이 의존하며 증가분이라는 재생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육질이지만 신진대사가 느린 장사꾼과 같아서 주먹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회복은 점점 더뎌집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재생 능력, 즉 함선, 무기, 산업 제품을 신속하게 제조하는 능력이며 이는 어느 정도 우리의 쇠퇴하는 산업 체질에 수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보겠습니다. 한때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은 산업적 예리함과 기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후 일본 경제와 사회는 활력을 희생하고 극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조선업, 가전산업은 한국과 심지어 중국에게까지 추월당했습니다. 일본이 정밀기기, 핵심 소재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산업 시스템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노쇠한 검객처럼 검술은 여전히 정교하지만 체력과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본에게 한국과의 협력은 자신의 잔존하는 정교함과 한국의 힘을 결합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더욱 미묘합니다. 중국이 결핍된 것은 진정한 기술 독립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산업 카테고리를 구축하여 놀라운 규모의 우위를 보여주었지만 많은 핵심 기술의 뿌리에서는 여전히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성한 나뭇가지가 있는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의 일부는 남의 마당에 자라고 있는 형국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포토레지스트, 특수 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 일시적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기술 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으로 인해 중국은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마다 항상 약간의 제약을 느낍니다. 중국은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거인이 되기를 열망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뇌와 신경계의 일부를 여전히 외부에서 얻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반응 속도의 결여에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깊은 기술 축적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간의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사회와 산업 시스템 전체가 다소 비대하고 느려졌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길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생산 효율성은 역부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인들에게 그들의 평화 배당금이 국방 동원 능력의 희생을 대가로 얻어졌음을 깨닫게 한 날카로운 경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기술은 있지만 이러한 자원을 신속하게 전투력으로 전환할 실행력이 부족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낳은 놀라운 생산 속도는 바로 지금 침체된 유럽에 가장 필요한 강심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입니다. 부유한 산유국들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지만 오직 불안정한 환경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신뢰감과 확실성만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표를 휘두르지만 종종 그들이 얻는 것은 다른 나라의 지정학적 확장이나 제때 납품되지 못할 약속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민지 역사의 짐을 지지 않고 이념을 수출하지 않는 전제해 사막의 다리 항만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 귀중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탈석유 시대를 맞아 국가적 변혁을 절실히 원하지만 강대국의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중동 군주들에게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희소하고 비거래적인 신뢰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종합하면서 저의 머릿속에는 판도를 뒤바꿀 결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의 핵심은 심지어 한국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폭발점은 우리가 과거에 세상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데 의존했던 좌표계, 즉 영토, 인구, 군대 규모를 핵심 매개 변수로 삼던 낡은 지도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전략 지도는 여전히 지난 세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항해도를 손에 든 선장들처럼 세상이 여전히 평평하다고 굳게 믿으며 눈앞에 이미 나타난 거대한 신대륙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권력이 수도의 의사당과 군사기지의 지휘센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한 권력은 보이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 대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광케이블, 핵심 제조 공정을 장악한 공장 작업장을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흐르고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크기는 더 이상 지도상의 면적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인구는 더 이상 병력과 소비자의 수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군사력 또한 더 이상 보유한 무기 목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롭고 더 가혹한 척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국가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가입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억제와 통제에만 기반하지 않고 상호 의존과 핵심 노드에 기반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한국의 부상은 스스로 노력하여 올라간 결과라기보다는 글로벌 권력 구조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 때 우연히 상승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많은 옛 강대국들은 스스로의 경직성과 근시안으로 인해 서서히 가라앉는 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 평가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전체가 우리가 처한 시대에 대해 내린 가장 깊은 오판이었습니다. 가장 큰 붕괴는 특정 산업의 쇠퇴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의 붕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왜 한국이 중요해졌는가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이미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대국의 새로운 정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회의실에서 이 질문이 젊은 분석가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참석자들의 마음속에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더 큰 경제 규모, 더 많은 항공모함, 더 넓은 세력권. 하지만 이제 이러한 기준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깊고 불안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글로벌 시스템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만약 미국이 사라진다면 세계는 즉각적인 질서 유지자를 잃고 혼란스러운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질 것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사라진다면 세계 경제는 가장 큰 제조 중심지와 소비 시장을 잃어 즉시 붕괴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의미의 시스템적 국가들이며 그들의 규모가 중요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을 이 사고 실험에서 제거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세계가 즉각적인 격렬한 흔들림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토에 큰 변화도 없고 군사력 균형의 즉각적인 붕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글로벌 LNG 운반선단은 확장을 멈추고 심지어 효과적인 유지보수도 불가능해질 것이며 청정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중단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유럽 동부 전선의 군대는 절실히 필요한 포병과 탄약 보급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국방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 스마트폰부터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첨단 제품의 생산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부재는 글로벌 에너지 사슬, 국방산업 사슬, 첨단 기술 산업 사슬에 동시에 심각한 혈전을 유발할 것입니다. 각 혈전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결국 전체 시스템의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의 새로운 정의는 더 이상 누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부재할 때 가장 큰 시스템적 결과를 초래하는가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투사할 수 있는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당신의 부재를 얼마나 견딜 수 없는가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는 작을 수 있지만 만약 글로벌 공급망이 그 나라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핵심 생산 과정이 그 나라 없이는 불가능하며 핵심 기술이 그곳에 넘을 수 없는 벽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지도상에서 무시될 수 있는 중견 국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스템의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중심적 지위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됨으로써 확립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저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규칙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에 집착했지만 규칙 자체의 일부가 되는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며칠 동안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되풀이하여 생각했습니다. 더욱 도전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능성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부상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한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평화와 번영 시기에 우리를 강대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요소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포기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미국은 냉전 승리 후 금융자본주의와 소비주의를 지나치게 옹호했습니다. 제조업을 더럽고 힘든 일로 여기고 자본이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이윤이 더 높은 금융, 인터넷 등 분야로 흐르도록 장려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산업 사슬을 외주화하고 저렴한 상품이 가져다주는 편안한 삶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가치 사슬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산업 기반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상처를 겪은 후 평화 자체를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민족 국가를 초월한 연합체를 구축하는 데 전념했고 국방비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문명화된 유럽 대륙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완벽한 사회복지 시스템에 투자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라는 이상을 위해 스스로 국방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이상 싸울 준비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 거품 붕괴 후 사회 전체가 안정에 대한 극도의 추구에 빠졌습니다. 기업은 무위험을 추구하고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며 국가 전체가 전진하는 추진력과 모험 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기술 분야에서 정교함을 추구하는 데 만족했지만 새롭고 파괴적인 산업을 개척하는 데에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활력과 야심을 포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추격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거대한 인구 보너스와 국가주도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방대한 산업 생산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추구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핵심 기술 의존성 문제는 잠시 미뤄졌습니다.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커지기를 열망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 노드에서는 여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규모를 위해 완전히 기술 독립을 추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소위 강대국들이 각자의 최적의 선택에 따라 특정 능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한국은 독특한 상황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러한 모든 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위치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항상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처럼 국방을 포기할 수 없었고 오히려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국방 산업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며 경제의 유일한 활로는 수출입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었고 국제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싸워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전 세계를 향해야 하므로 일본처럼 안정에 만족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활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을 항상 느끼고 있으므로 중국처럼 규모에 만족할 수 없었고 핵심 기술에서 끊임없이 돌파구를 마련하여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은 당시에는 합리적이라고 여겨진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생존 환경이 만들어낸 만능 선수입니다. 한국의 강함은 어떤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세기 이상 지속된 깊은 생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더욱 철학적인 역설을 이끌어냅니다. 격동하는 세계에서 과연 효율성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생존이 더 중요한가? 지난 30년간 세계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시대에는 답이 명확한 듯 했습니다. 효율성이 최고였습니다. 선진국, 특히 서구권은 전체 시스템을 최대한 최적화했습니다. 우리는 적시 생산 방식을 통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모든 생산 단계를 가장 저렴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및 국방 지출을 간소화하고 더 많은 자원을 소비와 복지에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자원 활용의 최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델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비경제적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사양 산업으로 간주되는 중공업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한국 기업 문화는 유럽의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합니다. 국가 전체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모델인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모델의 비효율성과 긴장감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빈번하고 공급망이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적시 생산 모델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 배당금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세계가 안정해서 혼란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효율을 위해 희생했던 여유, 생산 능력, 회복력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임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늘 준비해왔던 그 나라는 갑자기 우리 모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가볍고 빠른 범선 효율 모델체, 둔하고 비축량이 충분한 노아의 방주, 생존 모델보다 분명 유리합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후자뿐입니다. 우리는 한때 스스로 똑똑한 뱃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방주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오래된 진리를 알려줍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생존은 언제나 효율보다 우선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거의 완전히 설득될 무렵 날카롭고 논쟁적인 질문이 독침처럼 제 생각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제 팀에서 가장 젊고 대담한 분석가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내부 토론에서 그는 역설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한국이 그토록 대체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한국 자신에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한국은 정말 안전해진 걸까요? 이 질문은 저를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대체 불가능성이 가져오는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거대한 위험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특정 핵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분명 막대한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체스말이 아니라 모두가 차지하려 드는 전략적 요충지, 모두가 통제하려 드는 목구멍이 됩니다. 더 이상 한 발짝 물러서서 관망할 수 있는 참여자가 아니라 자동으로 모든 강대국 경쟁의 중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중요성은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전차에 더욱 강하게 묶어두려 할 것이고, 기술 수출이나 공급망 협력에서 우리와 완전히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체 불가능성은 또한 중국이 한국을 반드시 공략하거나 중립화해야 할 목표로 간주하게 만들 것이며, 온갖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여 끌어들이거나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협력하는 동시에 한국의 발전을 더욱 경계하며 자신이 완전히 추월당할까봐 우려할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또한 모든 압력의 초점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현미경 아래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이며 각 세력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되고 간섭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정한 중립이나 자율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도 글로벌 시스템에 격렬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에 전례 없는 권력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틈새에서 살아남으려는 국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틈새가 된 것입니다. 모든 힘이 이곳에서 압착되고 충돌합니다. 한국의 번영과 안정은 더 이상 자체적인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힘의 분열 속에서 취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젊은 분석가의 질문이 옳았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의 핵심 노드가 된다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을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이러한 힘의 진정한 무게를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순수하고 섬뜩한 사고 실험이었죠. 잠시 지정학적 상황, 군사동맹, 그리고 복잡한 분석 모델들을 잊어봅시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단한 가정을 해봅시다. 내일부터 한국이라는 국가가 모든 산업과 항구를 포함하여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한국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모든 대외 무역과 생산을 중단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시여째, 전 세계 조선업은 즉시 마비될 것입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복잡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많은 고부가 가치 컨테이너선, 유조선 주문을 맡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해상 운임은 하룻밤 사이에 폭등할 것이며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운송의 병목 현상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겨울을 유난히 춥고 비싸게 만들 것입니다. 이어서 유럽의 국방 시스템에는 거대한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 나토 최전선 국가들은 이미 대금을 지불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전차, 포병, 탄약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나토 동부 전선의 방어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산이 느리고 가격이 비싼 자국 공급업체로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공백기는 전략적으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 분야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전례 없는 대지진을 겪을 것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공정이 없으면 애플의 신형 아이폰은 생산될 수 없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는 공급 중단에 직면할 것이며, 인공지능에서 전기차에 이르는 수많은 고급 칩 의존 산업들은 급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완전한 생산 중단 사태입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충격파에 불과합니다. 제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의 영향은 쓰나미처럼 확산될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은 급격히 둔화되거나 심지어 불황에 빠질 것입니다. 한국과 긴밀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가들, 즉 중국, 베트남, 미국의 수많은 공장들은 핵심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격렬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계화 시스템이 사실은 이토록 취약하며 그 생명줄이 우리가 이전에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국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장군의 얼굴에는 처음의 경멸과 조급함은 사라지고 극도로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중요한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만약 한국을 잃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거대한 바위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일련의 구식이고 심지어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는 건물 안에 살면서도 그 기초를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초의 어떤 핵심 기둥이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심지어 경시했던 바로 그 기둥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회의는 침울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건물을 나섰을 때 워싱턴의 햇살은 다소 눈부셨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 회의와 그것이 드러낸 모든 것은 저 개인에게 있어 단순한 직업적 도전이 아니라 깊고 거의 고통스러운 인식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탄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창한 선언, 거대한 함대, 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군사기지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하고 내면적이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이끌려 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 하지도 않으며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의 강력함은 위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다른 모든 핵심 주체들이 각자의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로 함에 기반한 권력, 대체 불가능성에 기반한 권력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권력의 최고 경지일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의 전략에서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되는 것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는지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심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국가들이 이 세상의 취약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사실이라면 더 무서운 질문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다음 초강대국은 누구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틀렸던 걸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운 모든 것, 그리고 제가 반평생을 바쳐 봉사해온 이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 혹은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은 여기에서 끝은 납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고해야 하는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신도 이러한 권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느끼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